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자,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이제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됐는데요. 사실 좀 요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조선왕조실록을 쭉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근대사로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근데 조선왕조실록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근대사 파트로 갈 때쯤 되면은 제가 환갑이 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사만이라도 따로 이제 떼서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고민 끝에 근대사만 따로 떼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이제 본업이 있고 사실 뭐 유튜브는 거의 뭐 반쯤 취미 삼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3편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전에 잠깐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또 3편을 도전을 하게 된 건데 월요일에는 병법사 그리고 수요일에는 조선왕조실록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쭉 가고 금요일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근대사 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시간은 10분 안쪽으로 좀 이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길게 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3개를 갖다가 2, 30분씩 잡아가지고 하는 게 일주일 안에 소화하기가 조금 이제 버거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조금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중일 근대사로 간 이유가 뭐냐면은 근대사라는 게 한국사만 가지고선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중국, 일본 최소한이 거기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세계사도 좀 어느 정도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계사까지 넘어가면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옆 나라였던 중국하고 일본은 같이 다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중일 세 나라를 묶어서 이제 근대사 삼국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대사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편 전쟁부터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사는 조미수호 통상 조약부터 다루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근대사 템포가 늦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한참 이제 헌종 철종의 시대를 거치면서 안동김씨 천하 세도정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근대사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고, 그렇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을 어디까지 다뤄야 되냐 또 이것도 고민이 되고 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철종까지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고종 때부터 즉 흥선대원군 때부터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사 파트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연도가 좀 안 맞기는 해요. 흥선대원군은 1860년대부터 이제 집권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편전쟁, 조미소 통상주약은 184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중국사, 일본사를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60년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한국사하고 만나게끔 다만 이때 한국이 어떤 상태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간간히 중간에 이제 설명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편전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다룰까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편전쟁의 배경. 자, 아편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려면 광동체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광동체제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광동 13행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광동 13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족이 중원에 세운 청제국은 강희제 시기에 이르러서 정말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강희제는 중국 역사에서 손에 꼽는 먼치킨 황제로 불리거든요. 1685년 강희제는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들인 항주, 포주, 광주 등을 외국과 무역할 수 있는 무역항로를 열어주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자, 그러나 걸륭제는 제국의 중심부로 접근이 가능한 약간 좀 위쪽에 있는 항구들을 다 폐쇄시켜요. 안보상의 문제로 폐쇄를 시켜버리고 오로지 뭐만 남겨놓냐면은 광주만 남겨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서양 상인들이 광주로 몰려오게 되는 건데 이 광주가 바로 광동성에 있는 항구 도시 광주입니다. 18세기부터 광주에는 서양 상인들을 위한 각국 상관이 정말 무려 3층짜리 건물로 번듯하게 들어서게 돼요. 자, 이렇게 광주에는 서양 상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서양과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주가 서양과의
창구라고 하더라도, 소통이 창구라고 하더라도 서양인들이 자유롭게 중국인들과 거래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따라서 서양인들은 반드시 청조정의 인가를 받은 행상하고만 거래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금지가 된 게 아니라 일종의 제한 거래를 했다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의 인가를 받은 그런 공신력 있는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이 가지 않겠냐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뭐 이게 어용 독점 상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조선에서도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서양 상인들은 청조가 정한 행상들에게 서양 상품을 팔고 또 그들을 통해서 중국 상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상들은 서양 상품을 중국 내륙에 팔고 다시 내륙에서 구입한 중국 상품들을 서양에다 파는 중간 상인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조는 공적으로 인정한 행상들을 통해서만이 서양과 교역을 진행함에 따라 서양 상인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연히 서양 상인들에게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공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엄청난 돈을 상납해야 됐습니다. 청조 입장에서는요, 공행들을 통해서 서양 상인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행들에게 인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상납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꽝도 먹고 알도 먹고 만족스러운 제도로 하는 거죠. 서양 상인도 통제하고 공행 등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상납금도 받고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사리 공행 인가를 따고 유지하며 서양과의 교역으로 거부로 이룬 공행들이 대략 13개였어요. 이들을 광동 13행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광동 13행 중에서 동시대에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제대로 운영이 됐고 이게 뭐 한꺼번에 다 13개가 동시에 운영됐던 건 아니에요.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부른 건데 당연히 이들 광동 13행도 통갈 지휘할 총상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 총상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광주의 거상 오씨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씨 가문이 운영하는 양행은 은 보유량이 청조의 1년치 예산하고 맞먹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중국을 방문한 서양 상인들은 정말 반년이 넘게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해를 해서 광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서양 상인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광주 13행이 나서서 그들의 입국과 체류 과정을 모두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서양 상인들은 주로 상아나 계피, 설탕 등을 판매를 했고 그 중에서 특히 영국 상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직물, 면직물, 특히 면직물을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가장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서양 상인들은 그 반대급부로 중국에서 뭘 사가려고 했냐면은 차나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도자기는 이때쯤 가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차가 정말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그 판매 대금은 당시의 일종의 국제통화로 쓰였던 은이 대세였습니다. 광주 13행들이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으로 생기는 차익은 정말 엄청났다는 거예요. 과거 광주에서 대화재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광주 13행들도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때 행상 창고에 쌓인 은이 녹아가지고 주강으로 흘러들었는데 이때 강바닥에 녹은 은이 깔려서 주강이 은빛으로 빛난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그런 카더라 식의 소문이 돌 정도로 그 정도로 13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과장된 소문이었겠지만 그만큼 13행이 벌어들인 부가 엄청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한 가지 좀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종종 서양의 서적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행들은 틈이 날 때마다 서양의 서적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번역하는 서적들은 훗날 청 제국이 서양과 충돌을 할 때 요긴하게 써먹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광주 13행들은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그들도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공행들이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